화장실이나 계속 청소해. 이건 중요한 사람들 문제야. 매니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중국인 여성에게서 청소부를 밀쳐냈다. 모두가 비웃는 사이 그녀는 굴욕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단순한 청소부가 완벽한 중국어로 입을 열자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경복궁 북쪽에 자리한 백학호텔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사치의 상징이었다. 한옥의 고풍스러운 지붕선과 현대식 유리, 외관이 조화를 이루며 황동으로 도금된 회전문은 끊임없이 돌아가며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맞이했다. 호텔 내부는 전통한지 벽지와 현대적 디자인의 조화로 가득했고 로비에는 거대한 백학 조각상이 방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3명의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소공어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휴식 시간임에도 마치 비밀을 나누는 듯 작았다. 정말 미치겠어. 최 실장님이 이렇게 예민해진 건 처음 봐. 영주가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손톱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영주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 오시는 일본인 귀부인 때문에 호텔이 발칵 뒤집혔어. 그래서 그 특별 요청이 뭔데? 짐 운반원 태식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다. 요즘 들어 특별 대우 요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 아파? 영주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방 온도는 정확히 22도 맞춰야 하고 스위트룸에서 합성 소재는 모두 치워야 하고 그 층에는 향이 강한 꽃도 놓지 말라고 했대. 더 웃긴 건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침에 일출을 봐야 한대. 에이 그런 게 다 뭐야. 청소부 회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유니폼에 주름을 펴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만이 역력했다. 전형적인 일본인 특권 의식이지. 우리나라에 와서까지 그런 태도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시절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를 하인처럼 대하려 해. 태식은 회원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도 일제강점기 이야기 많이 하셨지. 내 할머니는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했어. 내 할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겨우 살아 돌아오셨어. 회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일본인들이 아직도 문이 갑자기 열리며 최의 지배인이 들어왔다. 항상 근심 어린 그의 표정은 이번에는 진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혀 있었고 평소 깔끔한 양복도 약간 구겨져 있었다. 영주 씨, 지금 당장 접수 데스크로 와주세요. 아카마스 부인이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하셨는데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그리고 문제가 더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일본인이 아닌 것 같아요. 새 직원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주가 당황해서 물었다 못한 말이 안 통해요. 일본어로 말했더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도 못하시고. 최 지배인은 한숨을 쉬었다. 하여튼 우리 호텔에 명성이 걸린 일입니다. 혹시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최 지배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좋아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죠. 영주 씨 바로 오세요. 태식 씨도 짐을 나르기 위해 준비해 주세요. 직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동안 회원은 느리게 일어났다.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모순된 감정이 일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과 할아버지의 쓰라린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낯선 손님에 대한 호기심도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로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결국 그녀도 이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흑단같이 광택 나는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백학 호텔 앞에 우아하게 멈췄다. 문지기 상우는 급히 차에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지만 가슴속으로는 이 특별한 손님이 어떤 사람일지 조금 긴장되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세이 미야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색 줄무늬가 들어간 검은 머리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쪽머리로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상아색이었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백학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우가 공손히 인사했다. 여성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그녀의 표정은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뒤로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어져 있었고 어깨는 약간 경직된 듯 보였다. 상우는 그녀의 짐에 시선이 가서 잠시 놀랐다. 현대적인 루이비통 캐리어와 샤넬 가방 사이에 두 개의 낡은 가죽 트렁크가 있었는데 가죽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지고 닳아 있었다. 트렁크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고 황금색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마치 한국전쟁 이전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짐을 들어드릴까요? 상우가 물었지만 여성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짐을 가리키며 빠른 중국어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 있었지만 상우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중국어를 상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성은 또 다른 언어로 시도했지만 여전히 소통은 불가능했다. 로비에서 영주는 접수 데스크 뒤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책임이 그녀에게 있었고 이미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최근 승진을 위한 평가를 앞두고 있었기에 이 상황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여성이 로비로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험 있고 자신감 넘쳤으며 마치 이 호텔이 그녀의 것인 양 주변을 둘러보았다. 영주는 그녀의 얼굴에서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을 읽을 수 있었다. 아카마스 부인 환영합니다. 영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성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주는 일본어로 인사를 시도했다. 이라샤이마세,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총명했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절박함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펼쳤다. 거기에는 마담 류라고 우아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류 부인이신가요? 영주가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손짓을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영주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로비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다른 손님들이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고 최 지배인은 땀을 흘리며 접수 데스크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류 부인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고 그녀의 우아한 외모 뒤에 감춰진 불안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혜원은 이 모든 상황을 로비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고 가던 중이었지만 이 이상한 장면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 외국인 여성의 고립된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녀도 종종 이 호화로운 호텔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원은 류 부인의 얼굴에서 익숙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소통하지 못하는 좌절감, 무시당하는 느낌,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 여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청소부였고 이런 상황에 끼어드는 것은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접수 데스크에서의 혼란은 영주가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컴퓨터 화면에는 류 부인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녀의 도착 날짜는 다음 날로 표시되어 있었다.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승진 평가를 앞둔 그녀에게 이런 문제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지. 류 부인, 영주가 천천히 그리고 크게 말했다. 마치 볼륨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듯이. 예약이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모로우. 그녀는 손가락으로 달력을 가리키며 제스처를 취했다. 류 부인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시계를 가리켰다. 오늘, 지금.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영주가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였다. 류 부인은 우아한 가죽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접수 데스크에 펼쳤다. 이메일 확인서였는데 오늘 날짜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모두 중국어였다.
영주는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 지배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호텔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의 속삭임이 류 부인의 귀에 들어왔다. 중국인이래.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그런 오래된 트렁크는 처음 봤어. 골동품인가? 류 부인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과 태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등은 더욱 꼿꼿해졌고 턱은 약간 들어 올려졌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때 호텔의 컨시어지인 윤재가 접근해왔다. 그의 얼굴에는 가장 아첨적인 미소가 띄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윤재가 영주에게 물었다. 류 부인의 예약이 내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체크인하려고 하세요. 영주가 설명했다. 윤재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한번 대화해 볼게요. 국제 호텔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는 류 부인을 향해 과장된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마담 류, 도와드릴까요? 류 부인은 그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윤재에게 건넸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홍바오였다. 중국에서는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주는 것이었다. 윤재의 눈이 커졌다. 그는 봉투를 뒤로 밀어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거절에 류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잘못 이해한 것이 분명했다. 윤재는 뒤로 물러서며 영주에게 속삭였다. 조심해요. 뇌물을 주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류 부인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태도와 표정에서 무시와 경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쓸쓸함과 분노가 밀려왔다. 로비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 류 부인은 접수 데스크에서 물러나 로비의 차 라운지로 향했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차 라운지에서는 2명의 한국인 여성이 류 부인을 향해 흘끔거리며 속삭이고 있었다. 저 중국 여자 봐. 완전 촌스럽다. 맞아. 아마 중국에서 처음 나와 본 거 아닐까. 지갑은 비싼데 매너는 없어. 중국 공산당 간부 부인이거나 부동산 재벌 아내일 거야. 요즘 중국인들 너무 거만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류 부인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조롱하는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사회적 지위와 교양으로 자신을 방어해왔다. 하지만 이 낯선 나라에서 그녀는 단지 말도 통하지 않는 늙은 중국 여성일 뿐이었다. 혜원은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28세의 그녀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유니폼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다. 동료들과 달리 혜원은 직장 내 가십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소한의 소란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이날 그녀는 중국인 손님을 둘러싼 소동의 발걸음을 멈추었다. 류 부인의 고립된 위험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다. 혜원은 언어 장벽, 그리고 친절함의 가면을 쓴 미묘한 차별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이었다. 차 라운지에서 류 부인은 원치 않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아한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라운지는 원래 평화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작은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명품 한복 디자이너 제품을 차려입은 2 여성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사람 봐.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티가 나네. 박혜정이라는 이름표를 단 50대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최신 유행하는 양장과 전통 한복의 퓨전 스타일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거대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요즘 중국인들은 정말 돈만 있고 교양은 없어. 맞아요, 언니. 베이징 명품 거리에 가봤는데 중국인들 너무 시끄럽고 매너가 없더라고요. 그녀의 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동조했다. 저 사람도 분명 중국에서 처음 나온 거야.
어쩌면 문화 대혁명 때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가족 출신 아닐까? 두 자매는 키득거리며 웃었고 그들의 잔인한 농담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 류 부인에게 꽂혔다. 류 부인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과 시선에서 조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차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했다. 류 부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 호텔에 오기 위해 그녀는 수십 년간 준비해왔다.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여기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녀의 전 인생이 걸린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로비 반대편에서 혜원은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조용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혜원은 호텔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지만 경제 위기와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그녀는 이 호텔 청소부 자리를 간신히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생각했지만 어느덧 3년이 흘렀다. 혜원의 꿈은 대학원에 진학해 언어학을 더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그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혜원은 류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볼 수 있었다. 류 부인의 손가락이 차잔을 만지작거리는 방식, 그녀의 등이 곧게 펴진 자세, 그리고 그녀의 눈에 스치는 불안감. 이 여성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았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류 부인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 빈 찻잔을 치우는 척하며 류 부인 가까이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류 부인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를 보았다. 문서에는 백학 호텔의 오래된 사진과 함께 낡은 지도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문서 한쪽에 적힌 한자였다. 혜원은 중국어를 전공했기에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땅은 백 씨의 정당한 소유이다. 1945년 혜원의 손이 멈췄다. 백 씨? 백학 호텔? 이 여성은 이 호텔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폭발했다. 하지만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최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원 씨, 왜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15층 스위트룸 청소 시간이 20분 전이었어요. 혜원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류 부인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실이 그들을 묶어주는 것 같았다. 혜원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향해 돌아섰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미스터리한 중국인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시간이 지나자 류 부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접수 데스크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의 우아함 대신 급박함이 묻어났다. 영주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류 부인의 얼굴에 비친 긴장감에 표정이 굳었다. 도와드릴까요? 영주가 물었지만 류 부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류 부인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에 있는 시간과 날짜를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깥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의 눈에는 조급함이 가득했다.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영주가 물었다. 류 부인은 고개를 흔들며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 카운터에 펼쳤다. 그녀는 한 서류를 가리키며 중국어로 급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초에 지배인이 다시 데스크로 와서 상황을 살폈다. 그의 인내심은 눈에 띄게 고갈되고 있었다. 뭐가 문제지? 그가 영주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급한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영주가 답했다는 통역 서비스를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옆에 서 있던 태식이 제안했다. 최 지배인은 시계를 확인했다. 전문 통역사는 2시간 전에 예약해야 하고 시간당 요금이 비싸요. 일단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그는 류 부인을 향해 돌아서서 과장된 동작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당신 필요 무엇? 그는 각 단어를 천천히 크게 발음했다. 마치 볼륨이 언어 장벽을 없앨 수 있다는 듯이. 류 부인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최 지배인이
자신을 어린아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상황은 너무 급박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영주가 추측했다. 아마 법원이나 공증사무소 약속일 수도 있겠네요. 태식이 서류를 흘끔 보며 말했다. 초의 지배인은 시계를 다시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 완전히 준비 없이 오더군요. 특히 중국인들은. 그는 나머지 말을 삼켰지만 그의 경멸적인 태도는 분명했다. 혜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류 부인을 향한 그의 무례함에 마음이 불편했다.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은 너무 흔했다. 특히 나이든 세대에서는. 류 부인은 이제 진정으로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곳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국가기록관 서울기록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녀는 이 주소를 영주에게 보여주며 간절히 설명하려 했다. 그녀의 중국어는 더 빨라졌고 손짓은 더 커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견뎌냈다. 국가기록관, 영주가 주소를 읽었다. 아, 내일 거기 가실 거예요? 류 부인은 영주의 말을 알아들은 듯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9시. 그녀는 단어를 짜내듯 말했다. 초의 지배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국가기록관에서 뭘 하려는 거지? 관광객이 거기서 뭘 할 일이 있다고? 그는 류 부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이 외국인 여성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일반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도 의문이었다. 혜원은 청소 카트를 밀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류 부인의 절박한 표정을 보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청소부였다. 이런 상황에 끼어드는 것은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녀는 류 부인의 서류에서 본 한자를 기억했다. 백 씨의 정당한 소유. 혜원은 이 중국인 여성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이 호텔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혜원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중국어 전공자로서의 학생증을 만졌다. 그것은 이제 거의 쓸모없는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마도 그녀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류 부인은 로비의 호화로운 소파에 지친 듯 앉아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며 번호를 눌렀다. 짧은 대화 후 그녀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그녀는 다른 번호를 시도했고 또 다른 번호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컨시어지 데스크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동안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이 빠져나와 두꺼운 카펫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류 부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혜원은 그때 로비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류 부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무언가가 카펫 위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류 부인이 충분히 멀어진 후 혜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단한 비취 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봉황 모양의 펜던트였다. 펜던트는 가느다란 금 체인에 매달려 있었다. 그 세공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봉황의 깃털은 미세한 선으로 새겨져 있었고 날개는 비행 중인 것처럼 활짝 펼쳐져 있었다. 옥은 깊은 녹색이었지만 빛에 비추면 약간의 푸른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예술품이었다. 혜원은 이런 종류의 옥을 본 적이 있었다. 중국어를 공부할 때 그녀는 중국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것은 분명 귀한 헤이티안 옥이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종류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류 부인을 찾았다. 류 부인은 이미 윤재와 또 다른 좌절스러운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혜원은 즉시 다가가 펜던트를 돌려주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류 부인의 얼굴에서 피로와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윤재의 표정에서는 참을성 없음과 약간의 경멸이 보였다.
혜원은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 개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다. 더 적절한 때, 더 조용한 순간에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오후가 저물어가며 류 부인은 마침내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다. 예약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녀의 짐도 모두 운반되었다. 최 지배인은 그녀에게 통역사가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류 부인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혜원은 18층을 청소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연히도 류 부인의 스위트룸은 그녀가 담당하는 구역에 있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던 혜원은 류 부인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방해하지 마세요 표시가 걸려 있었다. 주머니 속 펜던트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다. 혜원은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봉황의 날카로운 부리와 날개의 윤곽이 그녀의 손가락에 느껴졌다. 이 작은 물건이 류 부인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왜 그녀는 이 호텔에 왔을까? 국가기록관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혜원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계속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류 부인과 그 신비로운 펜던트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비처럼 내리는 가운데 봉황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마치 비밀을 간직한 듯이. 내일, 혜원은 생각했다. 내일 이것을 돌려주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펜던트가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류 부인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혜원의 손가락이 봉황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그녀는 이제 류 부인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한 발짝 들어섰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백학 호텔의 차 라운지는 은은한 조명과 라이브 피아노 선율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예약된 저녁 식사나 밤의 유흥을 위해 떠났지만 류 부인은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 앞에 놓인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너머 어두워지는 서울의 지평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곳 한국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땅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하기도 했다. 마치 꿈에서 본 적 있는 장소처럼. 혜원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으며 류 부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주머니 속의 옥 펜던트가 그녀의 결정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혜원은 류 부인의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호텔 규정상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손님의 편안함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원칙을 깨려 하고 있었다. 류 부인은 혜원이 테이블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단지 직원을 대하는 공손한 무관심이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라질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었다.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류 부인은 알지 못했다. 혜원은 중국어 전공, 동안 북경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다. 그녀의 중국어는 유창했지만 호텔에서 그 능력을 사용할 기회는 없었다. 그것은 그저 이력서의 한 줄에 불과했다. 혜원은 손바닥을 펴서 봉황 펜던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다. 卢氏,这是您的吗? 您昨天掉的. 부인, 이것이 당신의 것인가요? 어제 떨어뜨리셨습니다. 류 부인의 얼굴에 일어난 변화는 순간적이었다. 놀람, 불신, 그리고 이어서 적나라한 감정의 홍수가 그녀의 차분한 외면을 뚫고 나왔다. 마치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펜던트가 아니라 혜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니 회쇼 종문, 당신은 중국어를 할 줄 아나요? 류 부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마치 너무 크게 말하면 이 기적 같은 순간이 깨질까 두려운 듯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혜원이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음이 약간 서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류 부인의 눈에서 빛나는 안도감은 그런 사소한 결점을 모두 지워버렸다. 하늘이 당신을 보냈군요. 류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어요. 전화도 안 되고 가져온 서류도 의심받고 내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혜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을 어제 바닥에서 발견했어요. 중요한 것 같아서요. 류 부인은 감사의 표정으로 펜던트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목에 걸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다. 혜원이라고 해요. 백학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혜원이 자신을 소개했다. 류 부인은 관심을 가지고 혜원의 얼굴을 살폈다. 어떻게 한국인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중국어를 구사하게 됐나요? 혜원이 긴 이야기예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뀌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차 라운지는 조용했다. 피아노의 부드러운 선율과 간간이 들리는 도자기, 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혜원은 긴장된 마음으로 류 부인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가 평소와 달리 직원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손님과 나란히 앉는 것은 호텔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규칙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베이징 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혜원이 류 부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는 더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 중국 고전 문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기회를 얻었죠. 류 부인은 여전히 혜원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나는 평생 이곳에 오기 위해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원이 말했다.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요? 류 부인은 주변을 살폈다. 차 라운지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일 국가기록관에 가야 해요. 6.25 전쟁 이전의 부동산 기록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 호텔과 관련된 서류들이요. 혜원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전에 본 서류가 생각났다. 백 씨의 정당한 소유. 이 호텔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류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내 할머니의 이름은 백매화였어요. 그녀는 이 땅의 공동 소유자였죠. 1945년 일본의 점령이 끝난 후 그녀는 이 부지를 되찾으려 했지만 류 부인의 말이 멈추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어렸다. 세상은 혼란스러웠어요. 전쟁, 분단, 그리고 더 많은 전쟁.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추적했죠. 혜원은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호텔 손님과의 대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역사였다. 그녀 앞에 앉아있는 여성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 펜던트가 중요한 거군요. 혜원이 말했다. 류 부인은 목에 걸린 옥봉황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것은 증거의 일부예요. 한 쌍 중 하나죠. 다른 하나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다른 하나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의 열쇠입니다. 그녀는 혜원을 깊이 바라보았다.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혜원입니다. 정혜원. 류 부인이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다. 운명이 당신을 보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인 것 같군요. 그 순간 로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혜원 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초의 지배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직원은 손님과 함께 앉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혜원은 서둘러 일어섰지만 류 부인이 그녀의 손을 잡아 당겼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중국어로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 개인 통역사가 되어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류 부인은 초의 지배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취약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중국어로 말했고 혜원은 번역했다. 초의 지배인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제 개인 통역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그녀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초의 지배인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었다. 혜원 씨, 당신이 중국어를...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다. 차 라운지에 긴장된 순간 이후 류 부인은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혜원을 초대했다. 최 지배인은 혜원의 갑작스러운 승진에 당혹스러워했지만 류 부인의 단호함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그는 혜원에게 류 부인의 체류 기간 동안 그녀의 전담 통역사로 일할 것을 지시했다.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혜원은 그 공간의 웅장함에 잠시 압도되었다. 백학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은 그녀가 평소에 청소하는 공간이었지만 손님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들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류 부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혜원에게도 앉기를 권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함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군요. 류 부인이 말했다. 이제 제대로 자기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백류입니다. 백매화의 손녀죠. 혜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백 부인이세요? 그런데 왜 류 부인으로 예약하셨나요? 백류는 작게 웃었다. 중국에서는 결혼 후에도 본래 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남편, 성이 류였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백 가문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간직해왔어요.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항상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해방 전, 이 땅은 우리 가문과 미국인 사업가 제임스 윌슨의 공동 소유였죠. 그들은 호텔을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죠. 2호 전쟁 때문인가요? 혜원이 물었다. 백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전부터였어요. 일본 점령기가 끝난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재산이 바뀌었죠. 특히 중국인 소유의 재산은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할머니는 중일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백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닦아냈다. 할머니는 평생 기록을 모으고 증거를 찾았어요. 그녀는 죽기 전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의를 찾을 시간이에요. 혜원은 백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는 이 호텔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와 상처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내일 국가기록관에서 무엇을 찾으실 건가요? 혜원이 물었다. 최종 증거요. 백류가 대답했다. 이 호텔이 지어지기 전 원래 소유권 문서와 당시 이 땅에 있던 건물의 도면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특별한 것이 이 건물 안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혜원은 호기심으로 눈을 크게 떴다. 특별한 것이요. 백류는 목에 걸린 옥봉황, 펜던트를 만졌다. 이것은 한 쌍 중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다른 하나는 할머니가 이곳에 숨겨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유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백류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할머니의 일기장이에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코드나 은유로 쓰여 있어서 해독하기 어려워요. 그녀는 항상 조심스러웠죠. 당신은 위험한 시대였으니까요. 혜원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페이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자와 영어, 때로는 암호처럼 보이는 기호들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붉은 방에 대해 자주 언급했어요. 백류가 계속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공간이었죠. 제임스와 함께요. 하지만 그 방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혜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래된 건물들은 종종 비밀을 간직한다. 특히 한국전쟁과 급속한 현대화를 거친 서울에서는 과거의 흔적이 현재의 표면 아래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와드릴게요.
혜원이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백류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지친 여행자가 아닌 희망을 품은 여성으로 보였다. 고마워요, 혜원 씨. 당신은 정말 하늘이 보낸 선물이에요. 아침, 햇살이 스위트룸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혜원과 백류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백류는 오전 9시에 국가기록관 방문 일정이 있었고 혜원은 그녀를 동행하기로 했다. 혜원 씨, 어떻게 중국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백류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다. 혜원은 차 잔을 손으로 감싸며 과거를 회상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제가 16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베이징 대학에서 교환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2년 계약이었죠. 아버지는 한국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학자였고 중국과 한국의 문학적 교류를 연구하셨어요. 혜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어요. 부산에서의 제3, 친구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명한 분이셨군요. 백류가 말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베이징에서의 첫 몇 달은 힘들었어요. 언어도 음식도 공기도 모든 것이 낯설었죠. 저는 국제학교에 다녔지만 수업 외에도 중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생기를 띠었다. 그때 리웨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우리 아파트 옆에 살던 소녀였는데 제 나이 또래였죠. 그녀의 할머니 양 교수님이 저를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혜원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다. 양 교수님은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 고전문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었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치셨죠. 그분은 저에게 단순한 회화 중국어뿐만 아니라 고전 시와 문학 작품도 가르쳐 주셨어요. 백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당신의 중국어가 이렇게 세련된 거군요. 현대 중국어도 유창하지만 고전적인 표현도 알고 있잖아요. 혜원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양 교수님이 항상 언어는 그 문화의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단어만 배우는 것은 껍데기만 아는 것이라고요. 그 2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백류가 물었다. 혜원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었어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했고 3학년 때 다시 베이징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1년 동안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줄 알았어요. 졸업 후 통역사나 번역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백류는 혜원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인생은 종종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흐르지 않죠. 혜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4학년 2학기 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와 재활치료비가 엄청났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경제 위기와 취업난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죠. 몇 군데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호텔에 취직한 거군요. 백류가 말을 이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생각했어요. 3개월만 일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백류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재능이 이렇게 묻혀 있다니 안타깝군요.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한. 혜원은 백류의 눈을 마주 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이 우연한 만남이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여성의 인생이 이렇게 얽히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이제 가볼까요? 혜원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국가기록관에 도착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국가기록관에서의 하루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혜원은 백류의 통역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두 사람은 1950년대 초 서울의 부동산 기록을 조사하며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
그들은 백학 호텔이 들어선 땅의 원래 소유권 문서와 초기 건축 계획서를 발견했다. 문서에는 분명히 백매화와 제임스 윌슨의 이름이 공동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다시 호텔의 차 라운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중앙의 좋은 테이블에 앉았다. 백류의 지위가 호텔 내에서 하룻밤 사이에 크게 달라진 것이다. 최 지배인은 직접 그들을 안내했고 특별한 차 세트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놀랍군요. 백류가 국가기록관에서 가져온 서류 사본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도 할머니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혜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호텔 내부를 조사해야 해요. 백류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할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이 건물 어딘가에 붉은 방이 있어요. 개조 과정에서 완전히 없애지 않고 벽 뒤에 숨겼다고 해요. 그런 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혜원이 의아해했다. 호텔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리모델링 되었을 텐데요. 백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단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목에 걸린 옥봉황 펜던트를 가리켰다. 이것이 열쇠의 일부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가죽 파우치를 꺼내 혜원에게 건넸다. 혜원이 그것을 열자 낡은 종이에 그려진 호텔 도면이 나왔다. 그것은 분명 원래 계획과는 다른 것이었다. 특정 구역이 붉은 잉크로 표시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봉황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 도면에 따르면 붉은 방은 현재 17층 서쪽 끝에 있는 매화 스위트룸 안에 있어야 해요. 백류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 방에 접근하려면 비밀 입구를 찾아야 할 거예요. 혜원은 도면을 자세히 살폈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방 안에. 백류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증거요. 할머니가 속았다는 증거. 그리고 할머니의 진정한 유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해방 후 혼란기의 제임스 윌슨은 할머니를 배신했어요. 그는 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했죠. 할머니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그는 그녀의 부재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그 방을 숨겼을까요? 혜원이 물었다. 할머니와 제임스는 원래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호텔을 세우려 했어요. 붉은 방은 그들의 비전이 담긴 공간이었죠. 전통 중국 양식으로 설계되었고 귀중한 골동품과 예술품으로 채워졌어요. 백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배신이 일어난 후 제임스는 호텔을 서양식으로만 꾸미기로 결정했죠. 동양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려 했어요. 그런데 방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군요. 백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기에 따르면 방 안의 골동품이 너무 가치가 높아서 파괴하기보다는 숨기는 쪽을 선택했대요. 그들은 벽을 세워 그 공간을 가리고 도면에서도 지웠죠. 혜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방을 찾으려면 호텔 내부 구조를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화 스위트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당신이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백류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아요. 혜원은 자신이 이 모험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백류에게는 정의를 찾기 위한 평생의 임무였다. 그리고 이제 혜원도 그 일부가 되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 지배인은 우리가 호텔 내부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백류의 눈이 결의에 찬 불꽃으로 빛났다. 우리는 7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접수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영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백류와 혜원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중국인 손님이 호텔의 VIP가 되었고 평범한 청소부였던 혜원은 이제 전문 통역사처럼 보였다. 혜원은 어제 집에서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오래된 네이비색 원피스였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상태였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평소보다 약간의 화장을 했다. 백류는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테일러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영주 씨. 혜원이 동료에게 인사했다. 영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존경과 질투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백류 부인께서 오늘 호텔 투어를 원하십니다. 혜원이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전환하며 말했다.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영주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최 지배인을 향해 눈짓했다. 최 지배인은 재빨리 다가왔다. 물론이죠. 백학호텔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 지배인이 과장된 친절함으로 말했다. 혜원이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자 백류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류 부인께서는 특히 호텔의 원래 구조와 리모델링 역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혜원이 말했다. 혹시 오래된 도면이나 사진이 있을까요? 최 지배인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다. 그런 자료는 보관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손님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혜원이 이를 번역하자 백류는 품위 있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최 지배인에게 건넸다. 그것은 국가기록관에서 가져온 소유권 문서 사본이었다. 최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본 후 혜원에게 긴급히 물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백류 부인의 할머니 백매화 여사는 이 땅의 공동 소유자였습니다. 혜원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백류 부인은 가족의 역사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초에 지배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잠시만요.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백류 부인,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혜원 씨는 체류 기간 동안 전적으로 부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혜원에게 따로 말했다. 호텔 이사장님께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백류 부인을 최대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혜원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소식은 호텔 전체에 번개처럼 퍼졌다. 조용한 청소부 혜원이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소식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혜원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 질투, 의혹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태식이 짐카트를 밀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대단하네, 혜원. 그가 작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혜원은 미소만 지었다. 설명할 시간도 의무도 없었다. 백류는 이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혜원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권력의 균형이 바뀌는 것을 보는 건 항상 흥미롭죠. 그녀가 중국어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 지배인은 우리를 도울 수도 있지만 방해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백류의 눈에 자신감이 빛났다. 나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오늘의 목표는 17층에 있는 매화 스위트룸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붉은 방을 찾기 위한 첫 단계였다. 직원 휴게실은 소문으로 들썩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러 직원들이 모여 혜원과 신비한 중국인 손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 혜원의 같은 층 담당 청소부 지은이 말했다.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완벽한 통역사가 됐다니?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그 중국인 여자가 이 호텔 땅의 원래 주인 후손이라는 거야. 영주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최 지배인이 완전히 겁에 질린 것 같더라.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혜원이 계획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말도 안 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좋다고. 지은이 코웃음 쳤다. 갑자기 VIP 전담 통역사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화장실 청소할 필요 없이 호텔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잖아. 영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우리 모두 그 중국인 손님을 제대로 도우려 하지 않았잖아. 그냥 크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 통역사를 불러주자는 태식의 제안도 무시했고 휴게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직원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겼다. 한편 17층의 매화 스위트룸에서는 백류가 혜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지품을 풀고 있었다. 호텔 측은 백류의 요청에 따라 그녀를 매화 스위트룸으로 옮겨주었다. 이제 그들은 붉은 방을 찾기 위한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백류는 오래된 가죽 트렁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단천이 여러 겹 접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보자기로 쌓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백류가 설명했다. 대부분은 가보로 대대로 내려온 것들이죠. 그녀는 하나의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청백색 도자기 꽃병이 있었다. 매화가지가 그려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명나라 시대 청화백자예요. 백류가 말했다. 할머니가 한국으로 올 때 가져온 몇 안 되는 갑오 중 하나죠. 혜원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인데. 백류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이런 골동품들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살아있는 증인이었죠. 그녀는 다른 물건들도 꺼냈다. 옥으로 만든 인장, 오래된 서화, 은으로 만든 장신구들. 각각의 물건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고 백류는 그 이야기를 혜원에게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작은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들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낡은 가죽 바인더가 있었다. 이것들은 할머니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백류가 말했다. 70년 동안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이 호텔이 어떻게 그녀의 손에서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녀의 유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단서들이에요. 혜원은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중국인 여성이 서양인 남성과 함께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여성의 얼굴은 백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할머니와 제임스, 윌슨이죠. 백류가 설명했다. 1944년 그들이 호텔 계획을 세우던 때예요. 혜원은 다른 서류들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지도와 설계도, 그리고 한자와 영어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특히 한 지도에는 특정 구역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특이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혜원이 기호를 가리키며 물었다. 백류의 눈이 빛났다. 가족 문장이에요. 백가문의 상징이죠. 할머니는 이런 표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봉황 펜던트를 만졌다. 이 펜던트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열쇠예요. 혜원은 눈을 크게 떴다. 열쇠라고요? 무엇에? 붉은 방으로 가는 문이 열쇠. 백류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의 열쇠. 백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스위트룸 어딘가에 70년 동안 숨겨진 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해요. 혜원과 백류는 매화 스위트룸의 넓은 거실에 지도와 문서를 펼쳐 놓고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두 여성의 시선은 오직 낡은 종이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부동산 기록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백류가 물었다. 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울시 기록보관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국가기록원보다 더 상세한 지역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이요. 백류는 호텔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호텔은 언제 지어졌나요? 1952년이요. 한국전쟁 직후였죠. 혜원이 대답했다. 당시 서울은 폐허였고 재건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미군 주둔과 외국 원조로 호텔 같은 시설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임스 윌슨이 기회를 본 거예요. 백류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다. 혜원은 관심 있게 지도를 살펴보았다. 이 부분이 이상해요. 17층 도면에 나온 방 크기가 실제와 맞지 않아요. 백류가 다가와 지도를 함께 보았다. 무슨 뜻이죠? 제가 이 호텔에서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모든 방을 알게 됐어요. 매화 스위트룸은 호텔에서 가장 넓은 객실 중 하나지만 옆 방과의 벽 위치가 이상해요. 도면상으로는 더 넓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백류의 눈이 반짝였다. 빈 공간이 있다는 말인가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하려면 벽을 조사해야 해요. 백류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여기 봐요. 할머니가 1947년에 쓴 부분이에요. 그녀는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봉황의 눈은 동쪽을 향한다. 그곳에서 아침 햇살이 첫 번째로 방을 비추기 때문이다. 혜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지 않죠. 정확해요. 백류가 일어섰다. 붉은 방은 동쪽을 향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해서요. 중국 전통에서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혜원도 일어나 방을 천천히 걸었다. 그럼 붉은 방은 이 스위트룸 내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백류는 손가락으로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비밀 입구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설계했다면 아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방식이요? 중국의 전통 가옥에서는 종종 비밀 통로나 숨겨진 방이 있었어요. 특히 혼란한 시기에 귀중품을 숨기거나 위험할 때 피신하기 위해서였죠. 백류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렸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혜원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요. 이 호텔의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박중석 씨라고. 40년 넘게 이 호텔에서 일하신 시설 관리자예요. 그분은 이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백류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 지배인이 협조적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신뢰하긴 어려워요. 호텔의 평판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백류는 한숨을 내쉬었다. 역사는 항상 그래요. 진실은 종종 돈과 권력에 가려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녀는 낡은 지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이 호텔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할머니의 기록에는 조화 호텔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서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혜원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조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할머니와 제임스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배신이 그 꿈을 산산조각 냈죠. 백류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춰볼 시간이에요. 백류의 결단력은 전염성이 있었다. 혜원은 자신이 단순한 호텔 청소부에서 역사적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박중석을 찾았다. 다행히도 그는 오늘 근무 중이었다. 그들은 호텔 지하 1층 관리실에서 박중석을 만났다. 그는 7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리가 곧게 펴진 강인한 모습이었다.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 정혜원 씨. 박중석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날 찾았소? 호텔 역사라고. 혜원은 백류를 소개하고 그들의 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백중석의 눈이 커졌다. 백매화의 손녀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입니까? 백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할머니를 아셨나요? 박중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회상의 빛이 어렸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요. 제가 이 호텔에 처음 왔을 때 1970년대 초였는데 당시 오래된 직원들이 중국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설처럼 전해지던 이야기였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중석을 따라 더 깊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보일러실과 전기 설비들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철제 문이 있었고 박중석은 그곳으로 향했다. 이건 원래 기록 보관실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호텔의 오래된 자료들이 여기 있죠. 그는 커다란 열쇠 뭉치에서 하나를 골라 문을 열었다. 실내는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을 따라 금속 선반이 늘어서 있었고 그곳에는 낡은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저기 봐요. 박중석이 한 상자를 가리켰다. 1950년대 초반 자료예요. 혜원이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황변한 서류들과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백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외쳤다. 그것은 호텔의 개관식 사진이었다. 1952년 5월 15일 촬영된 사진에는 리본을 자르는 제임스 윌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당시 미군 장교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서 있었다.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군요. 백류가 쓸쓸하게 말했다. 박중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절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전쟁 중이었고 중국은 북한 편에 섰죠. 한국에 있던 중국인들은 많은 의심을 받았어요. 그는 다른 문서들을 꺼냈다.
이건 원래 호텔 도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오래된 목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이 호텔 건설 당시 일했던 분이었는데 숨겨진 방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혜원과 백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목수 할아버지는 17층에 특별한 방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붉은 비단으로 벽을 장식하고 중국에서 가져온 가구로 채웠대요. 하지만 개관 직전 갑자기 그 방을 봉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요. 벽을 세워 가려버린 거죠. 백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의 반응이었군요. 박중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수는 그 방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신 보존했대요. 누군가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나 봐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거예요. 그 목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황동 열쇠가 있었다. 열쇠의 손잡이, 부분은 봉황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이게 백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은 그녀의 목에 걸린 옥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두 개의 봉황이 짝을 이루는 것 같았다. 열쇠의 쌍이군요. 혜원이 말했다. 하나는 옥으로 하나는 황동으로. 박중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수 할아버지는 이 열쇠가 특별한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문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죠. 백류는 황동 열쇠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드디어 찾았군요. 할머니가 그토록 찾던 것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당황스러운 통역사를 보내고 난 후 혜원은 백류와 함께 매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다. 황동 열쇠를 발견한 기쁨은 아직 그들의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큰 과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밀 문을 찾아야 했다. 백류는 우아한 책상에 앉아 혜원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녀의 표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것 같았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지해 보였다. 혜원 씨, 지금까지 완전히 솔직하지 않았어요. 백류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백류가 맞지만 사실 저는 일종의 위장 상태로 여기 왔어요. 혜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부유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의 투쟁과 배신으로 얼룩진 유산이에요. 백류가 설명했다. 할머니는 해방 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서류상의 트릭과 협박, 그리고 당시 중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인상적인 젊은 중국 여성이 건물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건물은 백학호텔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이게 백학호텔인가요? 혜원이 물었다. 아니요, 아직 백학호텔이 아니었어요. 이건 조화. 호텔의 설계 모형 앞에 선 할머니예요. 백류가 답했다. 이 땅은 부분적으로 할머니의 소유였고 제임스 윌슨과 공동으로 개발하려 했죠. 하지만 그는 한국전쟁의 혼란과 중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용했어요. 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녀를 위협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았죠. 백류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번쩍였다. 저는 20년 동안 이 문서의 흔적을 추적해 왔어요. 할머니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 조각들을 맞추면서요. 이제 와서 보니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어요. 혜원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백매화의 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녀는 그 꿈을 되찾기 위해 여기 와 있었다.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중국으로 피난 갔다가 해방 후 서울로 돌아왔어요. 백류가 계속했다. 그녀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고 보석과 골동품을 가져와 사업을 시작했죠. 제임스 윌슨은 미군 장교 출신으로 전후 사업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동서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호텔을 짓기로 했죠. 혜원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런데 왜 제임스는 할머니를 배신했을까요? 돈과 권력이죠. 백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전쟁 후 서울은 재건붐이 일어났어요. 이 부지는 금광과 같았죠. 게다가 당시 중국 공산화로 인해 중국인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완벽한 기회였던 거죠. 그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할머니는 붉은 방에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했어요. 그 중에는 증거도 있었죠.
제임스의 배신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계약서와 서신들이요. 할머니는 그것들을 찾을 사람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혜원은 갑자기 깨달았다. 그래서 그 방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벽 뒤에 숨긴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열쇠를 둘로 나눴죠. 하나는 할머니가 가져갔고 다른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 열쇠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때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죠. 백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일기에서 찢어낸 페이지였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봉황이 다시 날개를 펼칠 때 진실의 불꽃이 타오를 것이다. 그녀는 옥 펜던트와 황동 열쇠를 나란히 놓았다. 두 봉황이 마주보는 형태였다. 우리는 붉은 방을 찾아야 해요. 백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유산을 되찾아야 해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위해서요. 매화 스위트룸의 창문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혜원과 백류는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붉은 방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 정확한 위치와 입구를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내일 우리는 17층 전체를 조사해야 해요. 백류가 말했다. 특히 이 스위트룸과 인접한 벽들을 중심으로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호텔 측에서 우리가 벽을 두드리고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백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멀리 있는 듯했다. 마치 70년 전 할머니가 이 도시에서 겪었을 배신과 상실을 떠올리는 것처럼. 혜원 씨, 백류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당신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혜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붉은 방을 찾고 할머니의 유산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다면 백류가 천천히 말했다. 그것은 최지배인과 호텔 소유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직위는 물론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혜원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호텔의 소유권 일부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백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가 속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70년이 지났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그녀는 혜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도와준다면 성공했을 때 그 보상을 나누고 싶어요. 혜원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그저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상 같은 건. 백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그리고 정의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죠.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재능과 지식이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묻혀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혜원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다. 북경에서의 유학 시절, 서울대 중문과 졸업 후의 꿈,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들. 그녀는 3년 동안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그저 생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재능과 교육은 단지 이력서의 한 줄에 불과했다. 백류 씨,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류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할머니의 정당한 몫을 되찾고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호텔을 할머니가 꿈꾸던 모습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요. 조화 호텔로요. 혜원은 휴게실에서의 수군거림, 최지배인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무시와 차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백류의 눈에서 같은 아픔과 투쟁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되었지만 그 경험은 근본적으로 비슷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혜원이 단순하게 말했다. 백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혜원 씨.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혜원이 이어 말했다.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지식과 능력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요. 백류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더 완벽하네요. 우리가 성공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조화 호텔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동맹이었다. 백류가 백학호텔에 도착한 지 사흘째, 혜원은 이전의 청소부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고 호텔을 자유롭게 다니며 백류의 개인 통역사 겸 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매화 스위트룸에 앉아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벽 곳곳에는 지도와 문서가 붙어 있었다. 호텔 기록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백류가 차를 마시며 물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도면이 필요해요. 혜원은 생각에 잠겼다. 박중석 씨가 보여준 기록실 외에도 지하에 더 큰 보관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오래된 호텔들은 보통 자체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거든요. 계보수 이력, 도면, 소유권 문서 같은 것들이요. 백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잠겨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위치라면 혜원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다. 아마 최 지배인이 협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권력의 균형이 바뀐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었다. 밤이 깊어진 후 대부분의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야간 직원만이 근무하는 시간에 그들은 행동에 나섰다. 혜원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백류를 지하층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3년간 이 호텔의 모든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익혔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선과 보안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쪽이에요. 혜원이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속삭였다. 세탁실을 지나면 보관실이 나와요. 지하의 복도는 희미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세제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세탁실과 유지보수실을 지나 오래된 나무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기록보관소라는 황동 명판이 달려 있었다. 혜원이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예상대로 잠겨 있었다. 열쇠가 필요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백류가 물었다. 아마 관리부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복도를 따라 관리부 사무실로 향했다. 혜원은 직원 카드키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벽면에는 여러 개의 열쇠함이 걸려 있었다. 여기 있어요. 혜원이 표시된 열쇠함을 가리켰다. 이건 시설 관리용 열쇠들이에요. 그녀는 열쇠함을 열어 여러 열쇠 중에서 기록 보관소라고 표시된 것을 찾았다. 찾았어요. 그들은 서둘러 기록 보관소로 돌아갔다. 열쇠를 돌리자 오래된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훅 끼쳤다. 혜원이 불을 켰다. 기록 보관소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금속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수백 개의 상자와 파일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대형 도면을 보관하는 서랍장도 있었다. 와! 혜원이 감탄했다. 이건 정말 보물창고네요. 백류는 체계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시대별로 나눠서 찾아봐요. 1950년대 초반 자료부터요. 그들은 각자 한 구역을 맡아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오직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백류는 중국어와 영어로 된 문서들을 검토했고 혜원은 한국어 자료를 살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때 혜원이 작은 비명을 질렀다. 이거 봐요. 그녀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들고 있었다. 이건 원래 호텔 설계 회의록이에요. 1949년부터 1952년까지의 기록이 있어요. 백류가 재빨리 다가왔다. 책을 펼치자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일부 중국어로 된 메모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백매화의 우아한 필체로 쓰인 부분도 있었다. 할머니의 글씨예요. 백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책을 더 자세히 살폈다. 호텔의 원래 이름인 조화 호텔에 대한 논의, 각 층의 설계 계획, 그리고 특히 17층에 있는 특별 스위트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여기 봐요. 혜원이 가리켰다. 17층 동쪽, 끝에 매화실이라는 특별 스위트룸을 계획했다고 나와 있어요. 백매화 여사의 개인 디자인에 따라 전통 중국 양식으로 꾸미기로 했대요. 백류의 눈이 빛났다. 바로 그거예요. 붉은 방은 원래 매화실이었던 거예요. 혜원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회의록을 보세요. 1951년 12월 제임스 윌슨이 갑자기 디자인 변경을 선언했어요. 동양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서양식 럭셔리 호텔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대요. 백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배신이 시작된 순간이군요.
회의록의 발견은 단서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백류는 책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1952년 1월 15일 회의록이에요. 제임스 윌슨이 매화실을 정식 도면에서 제외하고 해당 공간을 2개의 일반 스위트룸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어요. 혜원이 다가와 함께 읽었다. 그러나 기존 구조물은 보존하되 가벽으로 가리기로 함, 철거 비용 절감 및 향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방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백류의 눈이 반짝였다. 단지 가벽으로 숨겼을 뿐이죠. 혜원은 도면 보관함으로 향했다.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봐요. 그녀는 1950년대 도면을 찾기 시작했다. 대형 서랍을 열자 노란색으로 변색된 청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원래 설계도예요. 혜원이 말했다. 아직 변경되기 전에 17층 도면이에요. 그들은 도면을 자세히 살폈다. 동쪽 끝에 매화실이라고 표시된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 옆에는 중국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필체예요. 백류가 메모를 읽었다. 창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아침 햇살이 붉은 비단을 비추도록. 할머니는 항상 아침 햇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혜원은 또 다른 도면을 펼쳤다. 이건 변경 후의 도면이에요. 보세요. 매화실이 있던 자리가 지금의 매화 스위트룸과 국화 스위트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붉은 방은 백류가 2 도면을 겹쳐보았다. 지금의 매화 스위트룸과 국화 스위트룸 사이에 있어야 해요. 갑자기 먼 곳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하 복도를 걷고 있었다. 혜원은 재빨리 불을 껐다. 경비원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밤 순찰 시간이에요.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발소리가 기록 보관소 문 앞을 지나갔다가 멀어졌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가져가야 해요. 백류가 속삭였다. 증거로 필요할 거예요. 혜원은 망설였다. 하지만 호텔 기록을 가져가는 건 복사본만 가져갈게요. 백류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모든 중요한 페이지를 촬영할게요. 그들은 서둘러 회의록의 중요한 페이지들과 도면을 촬영했다. 작업을 마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열쇠를 돌렸다. 복도로 나왔을 때 그들은 경비원과 마주칠 뻔했다. 혜원은 재빨리 백류를 세탁실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문 뒤에 숨어 경비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건 장동민 경비원이에요. 혜원이 속삭였다. 그는 꼼꼼하기로 유명해요. 모든 문을 확인하거든요.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세탁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지만 다행히 잠겨 있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순찰을 이어갔다. 이제 빨리 위로 올라가요. 혜원이 말했다. 그들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통해 17층으로 돌아왔다.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매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백류가 말했다. 이제 붉은 방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혜원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항상 빠르게 변화했다. 오래된 건물들은 새 건물에 자리를 내주고 역사는 종종 현대화의 이름으로 지워졌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흔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내일은 국화 스위트룸을 확인해 봐야 해요. 혜원이 말했다. 다행히 지금 비어 있어요. 청소부 친구에게 확인했거든요. 백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옥 펜던트와 황동 열쇠의 비밀도 풀어야 해요. 이 2가지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는지 알아내야죠. 새벽이 찾아오자 백류와 혜원은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백류는 할머니의 일기와 호텔 회의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백류가 갑자기 말했다. 회의록 날짜와 할머니 일기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요. 혜원이 다가와 자료를 살펴보았다. 맞아요.
회의록에는 1952년 1월 15일 제임스가 매화실을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할머니 일기에는 1951년 12월 23일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이미 배신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혜원은 일기의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내가 만든 방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들이 찾지 못할 곳에 진실을 숨겨두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니 백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할머니는 단순히 방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두셨어요. 아마도 제임스의 배신을 증명할 증거일 거예요.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를 더 자세히 살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봉황 한 쌍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여기 봐요. 백류가 그림을 가리켰다. 이 봉황들은 저희가 가진 두 개의 열쇠와 똑같아요. 한 쌍의 봉황이 만날 때 문이 열린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혜원은 옥 펜던트와 황동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들을 나란히 놓자 두 봉황이 마치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것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할까요? 혜원이 물었다. 백류는 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중국어와 기호들로 가득한 암호 같은 메모가 있었다. 이건 설명서 같아요.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독하기 어렵네요. 혜원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고전 중국시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양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은 오래된 형식의 암호예요. 그녀는 종이와 펜을 가져와 메모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중국어 전공 지식과 고전 문학 공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동쪽 벽에 두 봉황이 만나면 붉은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혜원이 해석했다. 그리고 황금색, 태양이 처음 비추는 곳을 찾아라 라는 구절도 있네요. 아침 햇살이 처음 비추는 곳, 백류가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항상 동쪽 창문을 중요시했어요. 혜원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요. 도면을 다시 볼까요? 그녀는 스마트폰에 촬영해둔 원래의 도면을 열었다. 여기 보세요. 매화실은 호텔 동쪽 끝에 있었고 창문은 모두 동쪽을 향했어요. 아침 햇살이 처음 비추는 곳이죠. 그렇다면 입구는 동쪽 벽에 있어야 해요. 백류가 결론을 내렸다. 지금의 매화 스위트룸과 국화 스위트룸 사이 벽의 동쪽 부분에요. 혜원은 책상 위에 놓인 현대 호텔 도면을 살펴보았다. 국화 스위트룸이 지금 비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백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이 열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일기의 암호화된 페이지를 다시 살폈다. 여기 봉황 그림 아래에 뭔가 더 있어요. 금과 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혜원은 두 개의 열쇠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황동 열쇠를 들어 자세히 살폈다.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홈이 있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그 홈 맞춰 보았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거예요. 혜원이 흥분해서 외쳤다. 두 개가 합쳐져야 하는 거였어요. 옥 펜던트는 황동 열쇠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 열쇠가 완성돼요. 백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옥 펜던트를 황동 열쇠의 홈에 결합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제 그것은 완전한 열쇠였다. 황금과 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봉황 열쇠. 이튿날 아침 혜원은 최 지배인에게 호출됐다. 그녀가 지배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은이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지은의 얼굴에는 승리감 어린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정혜원 씨, 최 지배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어젯밤 귀하께서 호텔의 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각된 것이었다. 지은이 끼어들었다. 제가 보안 사무실에 보고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장동민 경비원이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혜원 씨와 그 중국인 손님이 지하실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초의 지배인의 눈이 혜원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사실입니까? 혜원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백류의 통역사이자 조력자였고 그들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네, 사실입니다. 혜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백류 부인께서 호텔의 역사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래된 기록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에요. 한밤중에요. 최 지배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백류 부인은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셔서 밤에 활동적이세요. 그리고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다. 백류 부인은 이 호텔 부지의 원래 공동 소유자였던 백매화 여사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역사를 연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초의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미 백류의 신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혜원이 그 사실을 무기로 사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호텔의 보안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한 구역에 무단 출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은이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이네요, 지배인님. 초의 지배인은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혜원 씨, 이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백류 부인의 통역사로 특별히 배정된 것은 좋은 기회지만 호텔 규정을 무시한다면 즉시 원래 직무로 복귀시키거나 더 심각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지배인님. 물론 최 지배인이 덧붙였다. 백류 부인께서 호텔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다. 그는 백류와 혜원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려는 의도였다. 사무실을 나서자 지은이 혜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이봐 혜원. 그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뭘 하는지 다 알아. 그 중국인 여자한테 아부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거잖아. 하지만 조심해. 우리 중 몇몇은 여기서 수년간 일했어. 그런데 네가 갑자기 특별해졌다고 생각하지 마. 혜원은 지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지은 씨. 그리고 그 중국인 여자라고 부르는 분은 이 호텔의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후손이야.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 77층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혜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시간 제약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초의 지배인이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테니 더 조심해야 했다. 매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 백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백류가 물었다. 우리가 발각됐어요. 혜원이 설명했다. CCTV에 찍혔나 봐요. 초의 지배인이 경고했어요. 백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시간이 없어졌군요. 그래요. 혜원이 동의했다. 오늘 밤 국화 스위트룸을 조사해야 해요. 내일이면 초의 지배인이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감시할 테니까요. 백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70년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백류와 혜원은 매화 스위트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일기장과 도면, 호텔, 기록을 바닥에 펼쳐놓고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백류가 일기장을 넘기며 말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힌트는 무엇인가요? 혜원은 해독한 메모를 다시 읽었다. 일기에는 봉황의 눈이 해가 뜨는 곳을 향할 때 붉은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열쇠가 하나가 될 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요. 백류는 이제 하나로 합쳐진 옷과 황동의 봉황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역사가 담긴 예술품 같았다. 국화 스위트룸의 동쪽 벽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혜원이 제안했다. 아침 해가 처음 비추는 곳이니까요. 그 백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다. 그곳에는 백매화가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다. 나는 떠나지만 내 영혼의 일부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 붉은 방에는 나의 진정한 보물이 있다. 언젠가 내 피를 이어받은 자가 이곳에 와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봉황이 부활하듯 우리의 명예도 부활할 것이다. 백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이미 자신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언젠가 후손이 와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으셨죠. 혜원은 백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백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어요. 혜원은 도면을 다시 확인했다. 국화 스위트룸은 지금 비어 있어요. 열쇠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해결했어요. 백류가 작은 카드키를 꺼냈다. 오늘 오후에 스위트룸 투어를 요청했거든요. 그때 카드키를 실수로 가져왔죠. 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정말 치밀하시네요. 70년을 기다렸어요. 백류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실수할 수는 없죠. 혜원은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이 지났네요. 이제 대부분의 손님들이 잠들었을 거예요. 움직일 시간이에요.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손전등, 결합된 봉황 열쇠, 그리고 백류는 작은 가죽 주머니도 챙겼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몇 가지 개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할머니의 물건들이에요. 백류가 설명했다. 붉은 방에 들어갈 때 가져가고 싶어요. 할머니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볼 테니까요. 문 앞에서 백류가 잠시 멈춰 섰다. 혜원 씨,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제 지식과 교육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중국어 능력을 활용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요. 백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이 일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의를 찾는 여정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할머니의 유산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고요. 두 여성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17층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국화 스위트룸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각 걸음마다 70년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했다. 이제 그들은 붉은 방을 찾아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려 했다. 백매화의 잃어버린 유산, 배신과 상실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드러날 진실을 향해